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상록대학 힐링자서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세안 정오 범죄, 주제별 자서전 쓰기, 그 다음에 학창시절 연애와 결혼, 부부 갈등, 기타, 주제별. 그러니까 자서전을 쓸 때에 연대별로 쓰느냐, 주제별로 쓰느냐, 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주제별로 쓰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러셀 자서전 소개를 했습니다. 러셀의 어머니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킨스 할머니, 그 다음에 은퇴 준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프랭클린 자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서전 중에서 제가 읽어본 자서전 중에서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러셀의 자서전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좋았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중심 스토리 중에 하나가 1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가지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지켰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지금 첫째를 갖다가 철저를 절제라고 그러는데, 절제.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가 둔해질 만큼 먹지 말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얘기죠. 그 다음에 취해서 마음이 들뜰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술도 적당히 마시지 절대로 많이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침묵. 타인 혹은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말은 하지 말 것. 의미 없는 말을 피할 것.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 그런 얘기죠. 침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율. 자신의 소지품으로 모두 자리를 정해놓을 것. 자신의 일은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것이 우선 첫째, 모든 소지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금방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매일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일을 철저히 하라, 규칙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단, 해야 하는 일을 실행할 결심을 할 것.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 그러니까 항상 할 일을 결심을 하고 결심한 것을 실행해라. 아무것도 결심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사람이 이루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약.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을 것. 항상 우선 타인의 이익이 될 거, 또 자신의 이익이 될 거, 그런 것만 일을 하고 돈을 쓰고, 나머지는 돈을 아껴서 절약을 해서 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 늘 유익한 일에 종사할 것. 필요 없는 행위는 모두 잘라낼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근면 절약을 항상 생활 철학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실. 책략을 꾸며서 타인을 상처를 입히지 말 것. 악의를 품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그리고 발언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할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정의.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히지 말 것. 정의. 그러니까 항상 옳은 일을 하고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용. 양극단을 피할 것.
양극단을 피할 것. 이것 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옳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양극단에 가지 말고 이게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옆에서 참고 화를 다스릴 것. 모욕을 당했다 그래도 너무 그냥 펄펄 뛰고 같이 대하지 말고 참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결 항상 깨끗하게 주의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평정 마음을 흐트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평정하게 가질 것. 그 다음에 순결, 성관계는 건강 또는 자손을 위해서만 쓰고 맺고 또 결코 그에 몰두한 나머지 두뇌 회전을 둔하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치고 자신 및 타인의 평화로운 생활과 믿음에 꿰뚫리지 않을 것.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했던 건데 우리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겸손해라, 이죠.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을 것. 항상 겸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그리고 자서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사이즈를 미리 정해 가지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왜냐하면 써놓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사이즈를 다시 바꾸면 또 새로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6x9으로 하는 것을 보통 자서전은 6x9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양이 얼마 안 될 때는 이보다 작은 사이즈를 해도 되고 또 양이 많고 사진이 많을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그 여백 마진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통 하는 사이즈가 탑 마진 1, 또 바람 마진 1,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 0.8, 라이트 마진 0.8 이렇게 처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책을 프린트할 때는 걸어라는 게 있습니다. 커터. 요 걸어를 갖다가 나중에 지금 두께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최소한 0.375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고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워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진을 클릭합니다. 마진. 그다음에 마진에서 쭉 내려가면은 커스텀 마진이 있습니다. 커스텀 마진을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는데요. 그 박스에서 페이지 섹션에서 미러 마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러 마진도 선택을 해가지고 멀티플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ole document를 갖다가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pply to whole document. whole document를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탑 마진, 바람 마진, 그 다음에 inside and outside 마진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바람은 1, inside, outside는 0.8, 0.8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제일 밑에 가서는 OK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OK.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정해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해주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중에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러 마진을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 오른쪽 그 스페이스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걸어 마진을 넣는데, 가로 마진. 즉 말하자면 미러라는 걸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책을 낼 때는 왼쪽 오른쪽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걸어라 그러거든요. 걸어. 여기 걸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하고 사이즈가 좀 많이 있어야 책을 읽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면은 여기가 잘 너무까지 여기까지 인쇄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 펴야 읽을 수 있고 그랬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웃사이드 됩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우면은 얇으면은 0.375로 하고 여기 마진을 걸어 마진을, 그다음에 151페이지에서 300페이지는 0.5인치, 그다음에 301에서 500페이지까지는 0.65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필 작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필 작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 수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나 소설 공부도 도움이 됩니다. 시를 써보고 소설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소설을 읽어보는데 이제 자서전하고 수필하고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시나 소설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창작이랍니다. 창작.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자기가 상상력으로 쓰는 거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정말이 아니더라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면 됩니다. 감동을 주면요. 그러니까 수필은 실제 그 경험한 것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쉽습니다. 자기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시나 소설은 경험한 것 플러스 상상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이 살지 못한 사람이 수필을 쓰면은 그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깊이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뭐 젊은 사람들이 못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대로 또 젊을 때, 어릴 때 얘기를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수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소개할 것은 공덕용 작가가 쓴 부단한 관찰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얘기는 수필이라고 하는 형식을 두고 글을 써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미리 설정해 놓고 붓을 든 일이 없는 것 같다. 하기야 수필을 쓰기 하기부터 동기가 이상했다. 남의 글을 읽고 자극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필자가 우리 글과 문학을 몸담아 읽기 시작한 것은 20살이 넘어서부터였다.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몇몇 대가들의 그 몇 건이 다듬어진 문장에 접하고 그것을 보고 반해가지고 작품을 읽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쓰기 시작을 하고 쓰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한 것은 춘원의 문장 독본, 상허의 문장 독본, 또 지용의 산문 같은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분이 있을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해방되고 얼마 안 된 그런 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읽을 책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본 글을 많이 읽었고 또 일본의 번역물을 많이 읽었다. 번역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 후 전기 대가들의 글을 읽고 일종의 우리말로 표현 가능성 같은 것을 깨닫게 돼 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우리말로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많이 읽고 또 듣고 하면은 자신 안에 독창성을 일깨워 준다고 할까, 막연하나마 무엇을 쓸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또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무엇을 쓸까 하고 막상 시작하면은 펜을 다시 놓고 또 다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어렴풋이 피어오른 그 창작의 그 생각이 또 한참 물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쓰다가 말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케치북은 저자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스케치북이라는 걸 썼는데 자기 자신을 알라는 그 소크라테스 말대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 자신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글이라면 재고 꾸미고 할 것 없이 또 붓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한마디로 자기라고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자기이다. 자기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게 자기입니다. 파스칼 같은 철인은 자신의 사유로 온 우주를 덮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 보잘것없는 문학도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소우주는 있다. 그러한 나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즉 큰 소재에서 다시 작은 소재로 앵글을 맞추는 그 일이다. 나의 용모에 관해서는 어떨까. 그러나 나의 평범한 얼굴이 무슨 소재가 되랴. 흔해 빠진 것이 자화상이 아닌가. 수필의 소재는 신기할수록 좋다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다 할 신기한 이야기거리가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소재라 할지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을 내리면 훌륭한 창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러니까 뭐 좀 색다른 글을 써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위에 있는 평범한 것도 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쓸 수 있고 생각하면은 또 쓰게 되고 새로운 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좀 특수한 성이니까 그러나 성도 나 같은 희성을 타고난 사람만의 애환을 그릴 수 있다면 창의적인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머리에 번쩍 떠오른 제목이 바로 공가의 변명. 이제 공시의 변명이죠. 성이 공시니까 공가의 변명이다. 일찍이 플라톤의 변명이 있으니 별 신기한 제목도 못 되지만 이런 경우 권위 있는 글의 제목을 본다면 문명인의 글을 돋보이게 할 망정 마이너스는 되지 않으리라 자기도 해본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가의 변명이 활자화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피가의 변이 나왔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고 내용은 다르지만 희성을 갖는다는 남다른 감회를 피 교수가 피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피천덕 피 교수 얘기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피가의 변, 또 공우덕용 씨 공가의 변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희성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소재는 희성이고 제목이 정해졌으니 다음은 주제가 될 것이다. 이 한 조각의 글을 통해서 필자는 결국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소설의 주제가 있듯 수필에도 주제가 있다. 주제는 말을 바꾸어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공가의 변명에는 뚜렷한 중심사상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라 할 수 있다. 수필은 소설에 비해 산만한 성격을 가지므로 주제는 복수를 담는 수가 많다.
성명은 단순히 사람에 붙여진 부호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품을 풍기는 것인즉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어리석음, 성명에 대한 숙명감 같은 것이 주체가 되겠다. 다음엔 이런 주체를 소재에 담아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양식, 즉 구성이 문제가 되겠다. 문학적 수필의 특징은 논문이나 해설같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목이 새롭게 소재가 재미있고 주제가 탈통속적이라 할지라도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식의 논문 양식이 되면 모처럼의 좋은 소재와 주제를 죽일 수도 있다. 수필의 종류나 소재에 따라서 형식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저해하는 듯한 구성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수필에서는 특히 매끈이 다듬어진 문체가 바람직하다. 수필은 소설과는 달리 서사적 요소가 적음으로 글 읽는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원고가 일단 내 손을 떠나서 활자가 되어 나온 것을 처음 읽을 때 가벼운 설렘과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어색한 표현, 부자연스러운 구두법 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역시 첫 한 줄 쓰기가 어렵다. 첫 줄이 그럴듯하게 풀리면 뒤는 저절로 미끄러져 나갈 수도 있다. 수필의 구성은 귀납법보다는 연역법식 서술이 많이 쓰여지므로 첫 줄부터 주제를 풍길 수가 있다. 공가의 변명의 첫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한자란 한자가 모조리 폐지되어도 내 이름 석자만은 한자로 쓰고 싶다. 내 이름은 공동용이지 절대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는 그 공동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한글로 쓰는 공동용은 좀 이상하다. 사람의 성명은 단순히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기호에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풍겨주는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한글이라고 하는 표현 문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한글만 가지고는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리고 수필은 애고의 문학이라고 한다. 소설이 있었던 일 혹은 있을 법한 일을 소재로 진실의 세계까지 생화시키는 것이라면 수필은 사사로운 일에서 출발하여 공명의 세계까지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 확대의 작업을 보편화라고 한다. 공가의 변명의 경우 미천한 내 자신의 성명을 소재로 삼아 만인의 성명에 공통되는 일반론을 펴나가는 작업이 되겠다. 비애의 감정은 슬프다 하고 되풀이 해도 슬픈 감정이 전달되지 않지만 슬픈 한 장면이나 사연을 제시하면 보다 전달이 잘 되는 사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이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 예술성을 지니게 되느냐의 여부는 주로 이 과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수필은 시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미완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는 풀이도 시사적인 수법의 효과를 뜻하는 것이다. 오늘은 글을 쓸 때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찰. 무슨 글을 쓸 때 잘 관찰을 해서 쓰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찰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피자나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며 소란스럽던 학생들이 떠나고 나면 공터엔 음식물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떠나고 나면은 음식물 부스러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어수선한 자리로 시간차를 둘 것도 없이 날아드는 건 까마귀들이었다. 등이 번질거리는 까마귀들이 잔반 처리를 하는 동안 때로는 성질급한 참새들이 차례를 못 참고 끼어들기도 했다. 까마귀들이 용서할 리 없다. 작은 침입자들을 향해 까마귀가 한 발로 얼음장을 놓으면 눈치 빠른 참새들은 탁구공처럼 날아올랐다. 배를 불린 까마귀들이 기우뚱한 몸 날개짓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공터는 참새들의 차지가 되었다. 참새들에게도 서열은 있다. 덩치가 조금 크고 강한 놈들은 피자 조각처럼 큼지막한 먹이를 차지하고 약한 놈들은 구석에서 부스러기나 쪼아먹는다. 참새들이 퇴장할 때쯤 되어서야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아저씨가 나타났다. 빗자루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켜다니며 먹이에 집착하는 참새들은 그날 지각한 놈들이 틀림없었다. 그것이 되풀이되는 공터의 일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가게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몇 년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내다보다가 학생들이 무엇을 먹고 가면은 이제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고 그래서 참새들이 오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한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최인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68세에서 75세까지는 어머니의 일상이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살았다, 이런 얘기죠. 80에 되니까 치매에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살아생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40대 홀로 되어 6남매를 키운 어머니, 153cm도 안 되는 어머니, 그러나 힘세고 강한 어머니, 사무치는 그림이 전해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하고 이제 문명을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 상전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최근 눈에 띄게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 68세에 멋을 부려도 별거 아니다. 머리에 검은 물을 들이고 안경도 새 것으로 머리에 실피를 꽂는다. 미국 누이가 보내준 미제 핸드백을 들고 꽃무늬 노이 향수를 뿌린 손수건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멋을 부리고 또 머리에 검은 물도 들이고 실핀을 꽂고 이제 멋을 부리더라 이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 사람은 바빠서라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한다. 일주일에 나를 만나러 온다. 어머니 멋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멋을 부릴까?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고 가끔 영화 구경하고 방청권 타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에 나가서 많이 틀니가 빠지도록 웃는 재미로 산다고 한 어머니는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가끔 공개 방송에 나가서 웃고 박수 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최인호 씨가. 어머니는 친구도 없고 여행도 하시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멋을 부리고 다니는 게 어디를 돌아다니실까? 이제 이렇게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가 어머니가 왜 멋을 부릴까 한 그런 근심을 그런 흥미를 갖게 되죠.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계속 그 다음을 읽게 마련이죠. 그리고 집에는 고교 교복 단추가 있고 법복 입은 아버지 사진이 있고 나탈린 냄새가 나는 그런 어머니 생활이 있습니다. 새로 맞춤 원핏을 들고 구제품 우산을 들고 아침 일찍 오셨다.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분으로 생각했다. 늘 내 곁에 있는 분이라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냥 덤덤하게 이제 아들이 봤다 이거죠. 그런데 문득 쓸쓸한 생각이 들어서 무엇 하세요? 노인 학교에 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학교에 가시지 않을 줄 알았다. 노인 학교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양로원에 가신다는 말처럼 충격적이었다. 재미있으세요? 그러고 물으니까 노인들끼리 노래 배우는 것이지 유행가, 옛날 노래, 여자만 있는 학교에 다 나간다. 국립묘지에 가서 6.24 이 대통령도 만났다.
문화방송에 우리 얼굴도 나온다. 한번 봐라. 싸구려 하이힐을 신고 계셨다. 굽 높은 신발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어머니는 외로운 것이다. 국립묘지에서 죽은 이를 찾아보는구나. 부끄러워하고 계신다. 가엾은 어머니, 69세.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미국 갔다가 돌아오셨다. 딸 셋은 미국으로 갔다 영어는 오케이밖에 모르면서 미국까지 간 것이 용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가서 3개월 후에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다. 처음으로 어머니 편지를 받았다. 그동안 편지가 필요 없었다. 나는 군대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교육시켰다면 유명인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놀라웠다. 두 번 편지 잘 받았다. 아이들 잘 논다니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로다. 살림 걱정, 건강 걱정, 미국 가서도 걱정이 많다. 말미에 다음같이 쓰여 있다. 나는 매일 편지통 보는 것이 일과이니 편지 자주 보내라. 미국식으로 놀랍게 변한 어머니 말씀에 놀랬다.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변한 것에 놀랬다. 어떻게 서양식 사고방식이 합쳐졌는지 경이롭다. 이제 돌아올 때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나갔다. 놀랍게도 변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감탄했다. 어머니 손톱 좀 보세요. 길게 자랐고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노인들은 다 기른다 얘. 쑥스러워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미국 노인들은 다 기른다 얘. 거칠고 큰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니까 좀 보기가 어색했다. 어머니는 손도 크고 힘도 세다. 70이 다 되어서 매니큐어도 칠하고 손톱을 길게 기른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자유와 자각의 사상이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미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80이 되고 또 장수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년 전에는 나만 만나면 우셨다. 형욕, 형수욕, 내 옆에 내 욕, 파출부 욕 두고 봐라. 내가 죽으면 한이 맺힐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자주 못 가고 미안해서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이제 자주 찾아봐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 작심 3일이야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빠서 이제 아버지가 자주 못 가는 거, 자기가 자주 못 가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슬프기도 하였지만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안하세요. 파출부가 훔쳐갈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얘기한 그런 Here I am 이런 자전적 스토리를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숏 콜럼보라는 흑인 여자인데 노예 후손입니다. 300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메릴랜드 예술회에서 노예를 파는 돈으로 조지타운 대학을 설립했다랍니다. 노예 파는
돈으로. 그런데 이 역사, 스토리를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주연하고 촬영하고 그랬다는 거죠. 2017년 당시에 뉴올리언스 출신의 63세 셰퍼였던 말리 숏 콜럼버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신입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2017년에 신입생으로. 그건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입학하게 된 동기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 여자한테 연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등록해서 옛날 얘기를 같이 함께 조상을 찾는 일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자꾸 여러 번 연락이 와가지고 나중엔 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아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주연하고 감독하고, 뭐 감독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잘했다는 소질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팀에는 극작가 겸 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감독이 있었답니다. 뭐 감독 이름은 데릭 골드맨이라고 해요. 데릭 골드맨. 그래서 그 말리, 이 이름은 여자 퍼스트 네임은 멜리고, 멜리 숏 콜럼보인데, 그래서 그 자기네 집 얘기를, 옛날 얘기를 쓰는 건데, 그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잘 몰랐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대학 측하고 조사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첫날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니까 설립자 비숍의 동상을 보았다릅니다. 그 동상을 보고 이게 메릴랜드 예수회에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노예파, 자기네 조상 팔은 돈으로 대학을 세워가지고 했구나, 이런 슬픈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과거를 알고 인정하고 나니까는 행복해졌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행복해졌다는 얘기죠. 그는 조지타운을 대학을 다닐 때에 느끼는 소감을 물을 때, 자기가 흑인이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줬고, 또 자기도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영화 만드는 것이 아주 좋았고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나 소개할까 싶습니다. 3,400년 전에 잃어버린 도시, 3,400년 전 잃어버린 도시 룩소라는 도시입니다. 룩소. 이집트 9대 파라오 이멘호테프 3세 때 건립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3,400년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묻혀 있다가 요 근래에 발견이 됐답니다. 그 옛날 당시 3,400년 전에 룩소라는 도시는 행정, 거주 생산시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가옥들이 많았는데, 그 가옥의 어떤 벽의 높이는 3m나 되는 높은 담이 있었다는, 3m. 요즘도 이렇게 높은 담이 사실 많지 않지요. 우리나라 덕수궁도 아마 3m가 될까 말까 그 정도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써놓으면은 자서전 쓰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자서전을 보고서 옛날 일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4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써가지고 어디다가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았으면 이걸 더 일찍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요 근래에 와서 찾게 되겠죠. 근데 이 도시가 좀 뭐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고 대단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자서전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막상 자서전을 쓴다고 앉아보면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의 언제 중학교 들어갔고 언제 초등학교 들어갔고 또 언제 아버지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어머니 생년월일 그리고 형제들 생년월일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다면 일기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일기에 자서전에 일기가 있으면 자서전에 반쯤은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기를 일기에도 없는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기에 없는 자료는 사실 내가 모르는 자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찾으려면은 우선 서울에 있는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또 아는 뭐 또 자기 집에서 상장이나 또 성적표나 또 이력서나 호적등본, 호적초본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한 기록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 여행을 해서 나중에 자서전 중에 일부는 여행을 넣으면 좋습니다. 여행 한 것, 여행을 어디 갔는데 좋았다, 어쨌다 하는 얘기.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했으니 어떻게 누굴 만났고 어떻게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 몇 년 전에 한국을 갔었는데 요즘 생각에 그때가 몇 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20년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뒤죽박죽 하고 있는 중에 동창회 그 카톡방이 있어요. 동창회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의 자료를 어떤 친구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올렸는데 올린 것이 뭐 무슨 수입 지출 이런 그동안의 그 회계 장부를 갖다가 공개한 건데 그래서 현재 뭐 잔금이 얼마나 있다 그러면서 날짜가 다 있고 또 누가 참석을 했고 내가 서울 갔을 때 누가 참석했고 또 뭐 어디서 만났고 시간은 언제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참 그러니까 자서전 쓸 때도 이런 동창회 관계 카톡방이라든가 혹은 학교의 그 동창 웹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료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그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이런 거 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호적 초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게 없으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지고 다니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자기 그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앞으로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그 흑인 노예 둘이 자기 그 조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기 기록을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겁니다. 노예의 기록. 왜 있었냐면은 여기서 뭐 우리 같은 사람 기록은 코트에 가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옛날에 우리 기록은 운전하다가 뭐 스피드로 붙잡혔다거나 뭐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서 걸렸다거나 이럴 때 아마 그런 기록이 있을 겁니다. 법원에 코트에 그런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 기록이 200년 된 기록들이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흑인 노예는 우리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거 모양 재산이었대요. 재산. 그러니까는 그 노예 이름하고 그 주인 이름이 같이 거기 이제 등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우리 이름이 있고 우리 집 주소가 있고 집이 있으면 집 주소 그 다음에 또 땅이 있으면 땅 주소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걸 모양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 기록이 그냥 그대로 다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등록한 거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 등록한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3,055불을 주고 땅을 35에이커를 사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한 가족, 그러니까 앤이라는 여자하고 그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 셋하고 산다고 IOU 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빚을 지고 샀기 때문에 또 IOU 하는 서류도 거기에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보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는 게 노예 이름이 앤이니 또 노예 주인 찰스니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그 옛날에 기록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찾았는데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할 때에 자서전을 써놓으면 뭐 자서전이라도 꼭 이름 안 붙이더라도 이렇게 내가 누구고 우리 부모가 누구고 생년월일이 어떻고 언제고 또 언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써놓는다 그러면은 후손들이 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재산으로 재산 아주 보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자서전을 꼭 쓰시라는 그거 하고 또 자서전을 쓰면은 우리가 글 쓰는 동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다 없어집니다. 다 잡념 없어고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꼭 잘 써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는 동안에 늘 행복하고 또한 정신통일이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되고 또 특히 과거에 마음 상했던 일에 대해서 쓰면은 힐링이 되니까 힐링 자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잊지 마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